당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거야? 난 당신을 평생 믿고 살아왔다고! 아니, 지금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는 건데? 결혼 생활에서 부부 사이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밀이 있다면 이런 신뢰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비밀이 생기는 순간 상대방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아내가 비밀을 만드는 바람에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독일 남성의 사연입니다. 그의 아내는 출장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 남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 슐츠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기에 재밌는 반면 힘든 부분도 분명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된 아내로 인해 빈자리가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기에 아내가 다시 독일으로 돌아왔을 땐 너무 행복했죠. 결혼한 지 3년이 넘어서 서로 익숙해진 시기였는데 한국 출장으로 다시 신혼생활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한국으로 인해 전 지옥의 맛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천국이에요. 그것도 한국 때문에 말이죠. 처음 한국을 안 건 아내의 한국 출장 일정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제 아내 크리스티는 기업 재무설계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에 관련 업무를 컨설팅하러 가야 한댔죠. 무려 4개월 동안 말입니다. 아내는 기쁨에 찬 마음으로 출장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전 아내와 이렇게 오랜 시간 멀리 떨어진 적 없어 걱정스러웠죠. 하지만 그것이 아내의 직업이었고 결국 아내가 떠날 시간은 다가왔어요. 그렇게 아내는 한국에서 저는 독일에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는 물론 저한테도 출장은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아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해야 했죠. 독일에서 멀리 한국에 있는 아내의 안전을 걱정하며 혼자 생활하는데 적응해야 했고요. 사실 결혼을 하기 전만 해도 저는 혼자 생활하는 게 익숙했어요. 하지만 아내와 함께 보낸 3년의 시간은 저를 많이 변화시켰죠. 아내가 없는 집안 곳곳은 허전하고 외로웠어요. 그래도 4개월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아내를 다시 볼 수 있으니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저와 다르게 아내는 한국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경험들을 자주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한국에서 맛보는 맛있는 음식이나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있는 자신을 걱정하는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모험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기도 했어요. 저는 사진 속 아내의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고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생동감 넘치는 문화와 역사에 저는 놀랐어요. 다행히 아내가 한국에서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며 저 역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죠. 멀리 있어서 외롭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이런 교류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이야기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어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멀리 있어 서로를 더 애틋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서로의 꿈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의 직면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한국 출장으로 저와 아내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길 것 같던 4개월의 출장이 어느덧 끝났어요.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매우 기쁘게 반겼어요. 아내는 한국과 그 나라 사람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죠. 저는 아내가 경험하고 느꼈던 이야기를 듣는 게 매우 즐거웠고요. 저는 아내가 한국으로 떠나 있는 동안 아내를 놀라게 해줄 마음으로 한국 요리를 배우고 아내가 놀랄 만큼 능숙하게 요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불고기의 달콤한 양념이 맛있어서 일주일에 3-4번은 꼭 먹는다고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저는 아내가 독일으로 와서도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아내 몰래 연습했고 아내는 다행히 감동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우린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의 컨설턴트 일이 아내의 일적인 면에서 성장을 가져왔고 우리 관계에도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더 나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삶이 그렇듯 저와 아내의 삶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4개월의 한국 출장을 마치고 독일으로 돌아왔을 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죠. 독일에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웬만한 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꼭 가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이었죠. 지난번 4개월처럼 긴 시간은 아니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래도 일주일 이상은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하는 일 자체가 전문성을 가진 거라 아내의 일을 존중하고 싶었거든요. 아내는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4개월 머물 때와 다르게 짧은 시간만 한국에 머물러서. 그런지 몰라도 전처럼 연락을 자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한다는 짧은 문자, 점심시간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독일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라 그 시기에 잠깐 통화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먼 독일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다시 가야 하는 만큼 긴급한 일이라 그녀를 존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약 일주일간 출장이 끝나고 아내는 다시 독일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한국 출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독일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2달이 채 안 된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다시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하는 업무가 출장이 필요한 일이긴 했지만 이번처럼 출장이 잦은 건 아니었거든요. 간혹 장기 출장을 가는 일이 있어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다시 가는 일들은 드물었기에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일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자주 갈 수 없으니까요. 한국에 갈 때마다 짧으면 일주일, 길면 보름까지 아내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전과 다르게 한국에 머물면서 연락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불안했습니다. 아내가 한국으로 떠난 후 아내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가 아니면 한국 출장을 갈 수 없는지, 다른 부서로 이동은 가능한지, 아내가 꼭 그 일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내에게 직접 묻는 방법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 회사 상황을 모른 채 무작정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의 사정을 우선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아내의 선택을 존중하고 우린 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회사에 전화를 하고 아내의 업무에 대해 몇 마디 묻지 못한 채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4개월의 한국 출장을 다녀온 직후 팀을 바꾸었다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한국으로 출장 갈 일이 없었던 거죠. 더 놀라웠던 사실은 아내가 한국으로 간 건 회사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휴가 중이라고 했죠. 저는 더 이상 물어볼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번 한국 일정이 생각났어요. 조심스레 아내가 휴가를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해 물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답변은 한두 달에 한 번은 일주일씩 휴식을 취하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저는 힘없이 고맙다는 말을 하며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는 저에게 거짓말을 한 채 한국으로 떠났던 것이었어요. 저는 대체 아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엔 왜 하필 한국일까?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어요. 독일으로 출장을 가 독일과 다른 아시아의 매력에 마음이 편해졌다고 아내는 말했죠. 한복을 보면 색감과 은은한 옷맵시가 아름다워 보인다는 말도 했고요.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 특유의 문화를 좋아했던 아내는 한국이 차분한 본인 성격과 맞는다 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갔어도 한국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4개월의 출장이 우리에게 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젠 하필 한국으로 가서 이런 사달이 났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인 남자와 분명 바람난 거라 생각했죠. 그렇지 않고서 2달도 채 안 된 시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있다면, 정말 한국의 느낌이 그리웠다면 저에게 말하고 같이 가자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슬프게도 그러지 않았어요. 출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도 모르게 휴가를 내고 혼자 한국으로 갔으니까요. 그것도 4개월의 한국 출장이 끝나고 독일으로 돌아와 이번이 벌써 3번째였습니다. 이건 분명 다른 남자가 생긴 거라고 의심하기 충분했어요. 배우자인 저를 속일 만한 이유는 바람 빼고 없으니까요. 한국으로 아내와 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 때문에 불안하고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였던 거죠.
대체 한국에 어떤 놈이 있길래 2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한국에 돌아가는 걸까 싶었어요. 머릿속엔 동양인 남자들의 모습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한국인 남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전 알아야 했거든요. 아내의 마음을 빼앗아 간 그 남자의 매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아내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독일으로 돌아오길 차분히 기다렸어요. 아직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혹시나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저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초조해지고 머릿속은 아내가 한국인 남자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아내가 다시 한국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처음 한국에 갔던 4개월의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땐 안도감이 드는 것도 잠시 서운함과 원망 같은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대체 아내가 왜 그랬는지 궁금증도 있었죠. 하지만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2달도 못 견디고 한국에 그 남자를 보러 갈 정도면 사랑에 빠져도 단단히 빠졌을 거란 불안감이 저를 감쌌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저는 어떤 다정한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내 곁을 맴돌 수밖에 없었죠. 전과 다른 저의 변화를 눈치챈 건 아내였습니다. 전처럼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는 걸 느꼈는지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식탁 앞에 앉았거든요. 전에서 담담한 척 굴었어요. 아내가 어떤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있었지만 먼저 하는 척을 하긴 싫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잘못을 이야기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척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힘들게 꺼낸 아내의 말들은 저의 상상과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제 상상이 얼마나 부끄럽고 못난 짓이었는지 충분히 알게 되었죠. 사실 아내는 병 때문에 한국을 계속해서 찾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한국인 남자와 바람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다행이라는 짧은 탄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니네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아내는 그 시간 동안 병마와 싸우며 저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댔는데 말입니다. 아내는 한국에 처음 출장 갔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한국 기업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데 아내가 한국에 갔던 시기가 직장인들이 건강검진을 마지막으로 받아야 하는 기간과 겹쳤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직장 동료의 권유로 아내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해요. 직장도 건강검진을 받지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죠. 하지만 한국은 직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더 크다 했습니다. 물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개인이 부담금을 내면 독일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게 받았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가 알지 못했던 병을 알게 된 거예요.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병으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했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적 관리도 해야 했고요. 피로감이 해소되지 않고 살이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갑상선과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정기적인 검사를 하며 관리했답니다. 독일에 돌아왔을 때 병원을 옮기는 걸 고려했지만 제가 알게 되는 게 두려웠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 관리하는 지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걱정을 더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니 비용은 훨씬 저렴하면서 수준급 의료 서비스라. 독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돈을 조금 더 더해 한국 관광도 하고 건강을 챙기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본의 아니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이제 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말을 하게 된 실제 이유도 알려줬습니다.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비싸고 돈을 많이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대요. 하지만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국 비행기에 탑승하는 그 순간부터 휴식이라는 느낌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전했습니다. 일탈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한국에 도착해도 병원이 목적이라 일정의 대부분이 병원을 오가는 일이지만 독일 병원에서 진료받는 느낌과는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죠. 그래서 독일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답니다. 다음번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 꼭 저와 함께 가고 싶다고요.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아내가 좋아하는 서울의 청계천 거리를 거닐고 즐겨 먹는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는 일상을 꿈꿨답니다. 그렇게 말하며 제가 만든 불고기보다 덜 맛있다고 웃는데 저는 그동안 서운함이 녹아내리며 아내의 바람대로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안했죠.
아내가 아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원망했으니까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변한 행동에 회사에 전화하며 오해했다고요. 그리고 아내가 아팠다는 그리고 지금도 아프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바람을 피우는 게 낫지 왜 아프냐고 못난 말을 뱉고야 말았어요. 그러면서 모든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아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 고 이해해줬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거라는 확신을 주었죠. 정말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국이에요. 물론 지옥을 맛본 건 저 혼자의 착각이었지만요. 그래서 아내가 2달 뒤 한국으로 다시 가는 일정의 비행기 표도 함께 예매해둔 상태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대로 보호자 역할을 하고 돌아올게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으로 떠난 아내가 남편에게 숨겼던 비밀은 병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독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나면서도 호평이 자자한데요.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해 보더라도 보험이 없어도 독일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합니다. 사연 속에서 보여지기로 아내가 남편에게 병원 치료를 숨긴 이후에는 남편 또한 어딘가 지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한 병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모두 한국에서 치료받고 앞으로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엄마 어딨어? 아니, 우리 딸 한국에서 무슨 일을 당한 거야? 역시 한국에는 오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 인천공항에 막 도착한 덴마크 부부와 7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곧 한국에 온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는데요. 과연 이 셋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7살짜리 딸이 있는 30살 엄마 페리시라고 하는데요. 제 딸의 이름은 루나랍니다. 일단 전 덴마크 파리에서 살고 있었죠. 파리의 작은 아파트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쓰레기는 넘쳐나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하늘 높이 쌓여 있고 소파 밑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죠. 게다가 곧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 청소할 시간도 에너지도 없었어요. 여긴 쓰레기장이야. 저는 배를 부여잡고 불평했습니다. 얼룩진 카펫에서 쓰레기를 줍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려니 임신한 몸이 아팠어요. 아무리 쓸어도 먼지와 오물이 더 쌓여만 갔습니다. 지저분한 아파트 외에도 파리거리는 개똥이 널려 있고 보도블록에 껌이 들러붙어 있으며 지하철역 주변에는 쥐가 기어다니는 등 끔찍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과점에서 바게트를 나르다가 따뜻하고 냄새나는 똥더미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맙소사 이 도시는 정말 역겨워요. 나는 비명을 질렀죠. 임신한 제 코는 악취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해는 시작도 하지 마세요. 스모그가 너무 짙어서 태양을 가릴 정도였어요. 스쿠터와 자동차는 사방에서 지독한 회색 연기를 뿜어댔습니다. 저는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기침과 울렁거림을 느꼈습니다. 유독한 공기에 목이 따갑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제 아기를 이런 곳에 노출시킬 수 있을까요? 게다가 파리는 밤낮으로 경찰 사이렌, 소리창문 아래 취객의 고함소리 거리에서 싸우는 커플 등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어요. 소음공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목이 퉁퉁 붓고 배가 불러오면서 저는 신선한 공기와 평화롭고 조용한 곳을 갈망했습니다. 조용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지만 시끄러운 파리에는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이 더럽고 기능장애가 있는 도시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의사를 찾아가 파리는 아기를 낳을 곳이 아니에요 라고 절망했습니다. 의사는 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진정하세요. 페리시 다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파트 아래층에서 비스트로를 운영하던 친구 하오력은 페리시 파리는 잊어버려 나처럼 중국으로 이주하는 게 가족에게 훨씬 좋아요 라고 말했다. 처음엔 미쳤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출산 직전에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한다고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이 여기 파리에 있어요. 하지만 하오력은 중국이 현대적이고 저렴하며 파리보다 훨씬 깨끗하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밝고 푸른 하늘 아이들을 위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원. 그는 극찬했어요. 그는 저에게 베이징과 상하이의 깨끗한 동네 사진을 보여줬어요. 파리처럼 냄새나는 쓰레기나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하오력은 중국에서는 작고 더러운 원룸 대신 아기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멋진 큰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집세나 범죄에 대한 걱정도 없죠. 중국은 미래입니다. 라고 그는 선언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꼬드김에 넘어가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죠. 하오력은 제 아파트 짐을 싸고 가구를 파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작은 베베가 착륙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를 기도하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시간이 길고 부피가 커서 불편했지만 기대감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한 손은 아픈 허리에 얹고 다른 한 손은 여행 가방을 들고 뒤뚱거리며 상하이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확실히 덴마크랑은 다르게 더 고급지달까요? 또 다른 지인인 란차는 저를 하오력이 마련해준 멋진 아파트로 데려다 주었어요. 나무 바닥이 반짝이는 큰 방의 발코니에서 강이 보이는 멋진 전망의 아파트였죠. 파리의 지저분한 작은 원룸과는 달리 밝고 깨끗하고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니 이곳은 파리보다 더 끔찍했어요. 이런 비위생이 없겠다 싶었죠. 중국에 비하면 덴마크는 양반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다시 덴마크로 가려고 했죠. 이미 가구까지 다 팔아버렸는데도요. 그게 뭐 대수겠어요. 그런데 의사가 얘기하길 지금 가면 아이한테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에서 낳기로 했죠. 마침내 제 작은 아기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제 커다란 배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하이에 해가 떠오르자마자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튀어나올 때까지 밤새도록 진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딸의 이름을 루나라고 지었어요. 처음 몇 달은 신생아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사랑스러운 루나는 대부분 평화롭게 먹고 잠만 잤어요. 발코니를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덴마크 자장가를 부드럽게 불러주었죠. 이 고요한 동네에서 저는 파리의 모든 소음과 성가신 일 없이 아기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인도에 침을 뱉고 길거리에서 오줌을 싸는 아이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사과도 없이 유모차를 불도저처럼 밀었습니다. 스쿠터와 자전거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지나가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하오력의 청명한 하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스모그는 종종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상하이의 이 미친 듯이 혼란스러운 면은 저를 깊이 걱정하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발코니에서 반짝이는 고층 빌딩의 바다를 바라보며 과연 이곳이 사랑스러운 자들을 키우기에 적합한 곳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나는 란찬의 손자들과 놀아주면서 중국어로 옹알이를 했어요. 저는 루나의 덴마크어를 보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환경에서는 힘든 싸움이었어요. 파리보다는 깨끗하고 차분한 도시지만 상하이가 아이를 키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파란 하늘을 약속했지만 스모그는 여전히 폐를 옥죄었습니다. 고층 빌딩은 태양을 가리더구요. 그가 꿈꾸던 낙원은 그저 환상이었을까? 파리의 아름다움과 유럽에서 자란 루나의 꿈이 그리워 가슴이 아팠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린 딸 루나와 함께 중국으로 이주한 후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상하이의 생활비는 파리에 비해 저렴하지만 특히 우리 같은 외국인에게는 임금이 더 낮습니다. 덴마크어 학위는 무용지물이었고 제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기초 영어를 가르치거나 웨이트리스 유무로 일하는 것뿐이었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호황에 대해 극찬하던 제 친구 하오력은 일자리가 나무에서 자라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의 호황 이야기는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쥐꼬리만 한 월급의 대부분을 집세가 먹어치웠습니다. 값싼 현지 농산물은 파리와 벌레로 뒤덮인 채 썩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사 먹는 것은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우리는 주로 흰 쌀밥과 달걀로 끼니를 때웠어요. 루나는 점점 야위어갔고 저는 루나의 지루한 식단에 대해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루나가 엄마 우리 프레이즈와 크레페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재료를 구하기 힘든 덴마크식 딸기. 크레페를 맛있게 먹고 싶다는 딸의 달콤한 요청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딸하지만 좋은 딸기는 너무 비싼 나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죠. 루나는 삐죽거리면서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녀는 6살 무렵 우리의 빠듯한 예산에 익숙해져 있던 것이죠. 저는 여분의 현금을 벌기 위해 직접 판매를 통해 오일과 메이크업을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제 중국어 실력은 평범했지만 동네 아주머니들을 팀원으로 영입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다른 재고 비용을 지불하고도 거의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하지만 사회적 교류는 집에서 루나와 함께 고립되어 있던 저에게 좋은 변화였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중국에서의 경제적 기회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루나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루나는 6살 때부터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업과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로 들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자를 배우고 간단한 책을 읽으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루나는 덴마크어와 다른 중국어 문법의 복잡함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조와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발음 과외를 해주려고 하자 그녀는 삐죽거렸습니다. 중국어는 엄청나게 어렵게 설계된 언어였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루나는 아직 너무 어렸으니까요. 또한 루나는 입에 음식을 가득 물고 말하고 줄을 서서 팔꿈치를 앞세우고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등 저를 불안하게 하는 습관들을 학교에서 배워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쁜 매너를 보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덴마크어로 단호하게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코칭보다 같은 반 친구들의 모범적인 행동을 더 잘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료품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루나는 계산대에서 젤리 사탕을 달라고 조르지만 저는 빠듯한 예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갑자기 루나는 나 지금 사 먹을래 라고 소리치며 줄을 선 할머니를 밀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기분이 상한 저는 루나를 뒤로 잡아당기며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내 거친 말투에 입술을 떨며 움츠러들었습니다. 루나가 학교에서 매일 보던 모습을 이곳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중국에서는 줄을 서는 것이 흔한 일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방식이 항상 옳은 방식은 아니란다. 너도 잘 알잖아. 인내심을 갖고 예의를 지켜야 해. 루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폭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동료들과 선생님들이 단 한 학기 만에 이미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저희 딸을 이렇게까지 망쳐놓기를 원하지 않았죠. 몇 년 동안 중국에서 딸 자들을 키우느라 고생한 끝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오염된 음식 공해 거친 교통 등 안전에 대한 우려는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학교가 가치관보다 성적을 강조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 루나는 부정행위가 흔하고 정상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여러 나라를 검색하던 중 한국은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현대도시, 낮은 범죄율, 훌륭한 교육으로 유명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였죠. 루나는 그곳에서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았죠. 중국을 추천한 친구 쿠는 제 생각을 비웃으며 한국은 후진적입니다. 폐쇄적이야. 그냥 여기 있어.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짐을 팔아 작은 여행 가방 2개의 짐을 싸서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중국에 비해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친절한 직원들이 세관과 출입국 심사대를 순조롭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분주한 터미널에서 루나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습니다. 7살이 되던 해 루나는 국가와 언어를 쉽게 바꾸는 세계 여행자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낯선 곳에 있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죠. 수치대에서 기다리던 루나는 조바심에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짐은 언제 나와요? 그녀가 10번째 묻더라고요. 저는 안심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더 멋진 여행 가방들 사이에서 낡은 파란색 여행 가방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마침내 가방을 발견하고 2가방을 벨트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찾았어. 루나, 제가 말했다지만 돌아보니 루나는 더 이상 제 곁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밝은 분홍색 재킷이나 따은 머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나, 나는 맥박이 빨라지면서 외쳤죠. 아니, 근데 시야엔 루나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서툰 영어로 공항 직원들에게 잃어버린 딸을 찾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직원들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무전기에 대고 빠른 한국어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그 다음에는 덴마크어로 분홍색 코트를 입은 어린 소녀가 엄마와 헤어졌다는 안내방송이 머리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안요원이 현장에 출동한 것이었죠.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루나가 제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는 둘 다 떨면서 서로에게 매달렸다. 루나는 제가 가방을 챙기는 동안 귀여운 만화, 주인공 주스가 있는 음료수 카트 쪽으로 걸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루나의 손을 놓아준 제 자신을 꾸짖으면서도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공항 직원은 우리의 행복한 재회에 눈시울을 붉히며 미소를 지었고 루나에게 딸기 우유 한 병을 건넸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녀가 외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당연히 달콤한 간식에 끌린 것이었죠. 저희는 친절한 직원들에게 영어와 덴마크어를 섞어가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루나의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트라우마로 남을까봐 걱정했는데 공항 직원들의 친절하고 세심한 대응을 보고 좋은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느꼈을 때 그들의 연민은 세상을 의미했습니다. 터미널 밖을 둘러보니 질서정연하게 줄을 선 택시와 정중하게 짐을 차에 싣는 운전기사들이 보였습니다. 중국의 난폭한 교통체증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긴장이 풀렸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1시간의 여정은 공항에서의 시련 이후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번쩍이는 고층 빌딩과 고즈넉한 사찰이 점점이 박힌 산을 지나며 달렸습니다. 넓은 대로에는 벚꽃나무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제 친구 하오력이 묘사한 편견이 가득하고 불친절한 곳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 고용주가 제공한 가구가 완비된 원룸 아파트는 현대적이고 밝았습니다. 루나는 새 침대에 놓인 분홍색 공주님 침대 이보를 보고 기뻐서 비명을 질렀는데 사려 깊은 한국인 동료들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하얀 침구류와 창턱을 따뜻하게 데우는 수선화 화분의 향기를 맡으며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벌써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 몇 년을 간신히 버텨오다 한국으로 이주한 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상하이 수입의 거의 2~3배에 달하는 넉넉한 임금을 받는 사무보조 일자리를 얻었으니까요. 한국의 생활비가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서직만으로도 루나와 저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월급날 저는 선명한 수표를 열심히 현금화했습니다. 루나는 제가 두툼한 원화 뭉치를 부채질하는 모습을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부자 됐어요. 엄마, 그녀가 외쳤습니다. 나는 웃으며 그녀의 볼에 뽀뽀했다. 부자는 아니지만 이제 편해졌어요. 엄마, 우리는 손을 잡고 시장으로 걸어갔다. 나는 루나가 통통한 딸기와 윤기, 나는 사과로 바구니를 가득 채우게 했다. 중국에서는 멍든 썩은 과일에 익숙했던 그녀는 매끈한 껍질을 신기해하며 쓰다듬었습니다. 몸에 좋은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달콤한 팥황금이 들어간 생선 모양의 미니과자 같은 한국 간식도 샀습니다. 저는 루나에게 학교 급식용 간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붕어빵이라고 해요. 제 새 친구 지우랑 나눠 먹었어요. 벌써 친구가 생겼다는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계산대에서 나는 마지막 동전까지 세느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유롭게 계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루나는 한 손으로는 장을 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다 큰 제 딸은 여전히 제품에 완벽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침실 2개짜리 새 아파트는 비좁았던 중국 아파트에 비해 넓게 느껴졌습니다. 루나는 분홍색 벽에 한자 대신 K-팝 포스터를 붙여 자신의 방을 꾸미며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친구들이랑 자고 갈 거야. 그녀는 큰 소리로 꿈을 꾸며 행복하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큰맘 먹고 구입한 체리색 원목 책상과 터프티드 가죽 책걸상을 이용해 두 번째 침실을 아늑한 홈 오피스로 꾸몄습니다. 이제 새로운 영어교사 직업을 위한 수업 계획을 멋지게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식탁에 구부정한 자세로 허리를 구부릴 필요가 없죠. 푹신하고 부드러운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안식처는 우리의 새로운 상향 이동성을 반영했습니다.
루나는 새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며 저를 위해 옷을 모델링해 주었습니다. 공주가 된 기분이에요. 엄마 루나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공립학교에서 계속 꽃을 피웠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고 멋진 네이비 교복에 무릎 양말을 신은 모습이 무척 성숙해 보였습니다. 저는 중국 학교에서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던 루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예의에 대한 강조가 신선했습니다. 밤에는 중국어 한자 공부에 매달리는 대신 한국어와 덴마크어로 된 동화를 읽으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루나는 이제 일기장에 덴마크어 어휘와 새로운 언어를 섞어 분주하게 낙서했습니다. 한국어 단어가 혀끝에서 굴러가는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라고 그녀는 극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열렬한 학습 정신은 저를 자부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번잡한 수도에서 벗어나 고속열차를 타고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반짝이는 바다와 짭짤한 바람은 저를 어린 시절 리스에서 보낸 여름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모래성을 쌓고 시원한 밀크티를 마시고 파도 위를 유영하는 돌고래를 발견하고 감격에 겨워했죠. 한국은 깨끗한 자연과 고대 문화가 어우러진 세련된 초고속 열차 같은 현대적인 사치품으로 우리 모두를 매료시켰습니다. 루나는 보족의 미소와 완벽한 매너로 모두를 매료시키며 쉽게 현지인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지 왜 한국에 괜히 가서 그래. 프랑스 파리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카페에서 여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한국에 갔다가 어떤 꼴을 당하고는 다시 프랑스로 급하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프랑스인 교사 데미아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미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처음으로 한국 공기를 마셨습니다. 습기가 가득했지만 파리에서 익숙해져 있던 스모그에 비하면 상쾌하고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고등학교에서 1년간의 교사 계약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여행 가방 2개만 들고 떠난 여행이었죠. 아시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초현대식 공항 터미널을 둘러보는 순간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빈 서류 작업과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넓게 뻗은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니 구불구불한 녹색 언덕 사이로 아파트 타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름 저녁 하늘은 해가 지면서 부드러운 보라색과 주황색으로 빛났습니다. 한국인들이 이곳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온함이 느껴졌죠. 임시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저는 해독할 수 없는 글자로 된 빛나는 간판이 늘어선 번화한 거리를 여행 가방을 끌고 걸었습니다. 습한 공기는 군침 도는 고기 굽는 냄새와 향신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부터 캐주얼한 반바지와 샌들까지 다양한 복장을 하고 지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과 코를 수술용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고 청소년 무리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모두들 완벽하게 손질하고 염색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세상이었지만 저는 점점 더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디렉션이 마련해준 작은 원룸 아파트에 체크인한 후 저녁을 먹으러 나섰습니다. 길가에 플라스틱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찜통과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허름한 식당을 발견했어요. 중년의 한국 아줌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벽에 걸린 수프 밥 요리, 구운 고기 사진으로 가득 찬 플라스틱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푸짐해 보이는 찌개를 가리켰습니다. 아줌마는 인사를 하면서 맛있게 드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매콤한 소고기 국물과 양배추 국수를 후루룩 들이키며 식당 안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회사원들은 건어물과 땅콩을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마늘과 참깨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지만 이 작은 포장마차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한국의 맛과 소리는 새롭지만 매력적이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새 학교에서 여름 영어 캠프를 가르치는 일상에 서서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디렉션스 직원의 도움으로 동네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건물 10층에 있는 작고 깔끔한 원룸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새로운 외국인 선생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선물을 건네며 웃는 얼굴로 선생님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며 맞이했습니다. 영어 담임 선생님인 신 선생님은 저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는 제가 수업 계획, 학교 일정, 저녁 식사 에티켓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익히기 시작했고 필요한 존댓말도 배웠죠. 집중적인 교육 업무와 새로운 한국인 친구들과의 사교 모임. 지역 탐방으로 가을에 몇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외향적인 프랑스인인 저는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다소 수줍어하고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인연을 맺은 한국인들의 친절함은 매우 놀라웠어요. 지하철에서 아줌마들은 제가 영어로 말하는 걸 들으면 오렌지나 달콤한 케이크를 제 손에 쥐어주곤 했어요. 거스름 돈을 잊어버렸을 때는 계산원들이 쫓아오기도 했죠. 한 번은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낯선 사람이 버스 정류장까지 흠뻑 젖은 채로 뛰어가면서 자신의 우산을 건네주었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이런 배려가 한국 문화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처음 몇 달 동안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학교 밖에서의 언어 장벽은 여전히 높았어요. 은행 업무, 휴대폰 사용, 대중교통 이용은 쉽지 않았고 즉흥적으로 해결해야 했지요. 하지만 유비쿼터스, 와이파이, 효율적인 대중교통, 모든 생필품을 구비한 수많은 편의점 등 한국의 인프라는 여러모로 생활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을이 겨울로 바뀌면서 한국에 매서운 바람이 찾아왔습니다. 출근길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두툼한 파카를 구입했습니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과 산에는 눈이 소복이 내렸고 빙판길은 민첩한 이동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시끌벅적한 도시의 소음을 가라앉혀 더욱 고요한 분위기를 내어주기도 했어요. 아늑한 카페에서 따뜻한 인삼차를 마시며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눈발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 겨울의 강추위 속에서도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애착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첫 해는 금방 지나갔고 계약 기간이 끝나자 저는 1년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외국 근무지가 아니라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생활은 한국에서 느꼈던 질서정연한 평온함에 비해 급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한 존재로 느껴졌어요.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낯선 나라는 점점 더 제 마음을 잡아당겼죠. 작은 원룸, 끝없이 이어지는 소주 한 잔, 조용한 산행, 노래방에서 배우는 노래 등 모든 것이 제 이야기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도전으로 온 저를 한국은 품어주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인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낯선 첫 순간부터 추위에 떨며 등교하던 첫 겨울까지 저는 예상치 못한 인생을 향해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한국이 프랑스보다 더 고향처럼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해는 외국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방법을 배우면서 한국 생활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아파트를 구하고 의료 서비스를 알아보고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등 생활하는 동안 어떤 면에서는 인내심과 개방성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점점 편안한 일상을 꾸려나가기 위한 필수 요소들을 하나씩 갖춰나갔죠. 고등학교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주거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제공된 원룸도 괜찮았지만 더 넓은 공간과 나만의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한국인 동료들은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주말에 저를 태우고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서툰 영어와 한국어로 아파트 옵션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십 개의 비좁은 고층 아파트를 둘러본 끝에 저는 일산 외곽에 있는 동네 식당과 상점에서 가까운 원베드룸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파리에 살던 집의 절반 크기였지만 한국 기준으로는 넓게 느껴졌어요. 집세는 매달 집주인에게 현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 한국의 추운 겨울을 나는데 필수적인 온돌 난방 시스템으로 바닥을 데웠고 온수가 바닥 아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식으로 바닥에 낮게 깔린 매트리스에서 잠을 잤습니다. 또 벽에 몇 장의 그림과 창가에 편안한 독서 의자를 놓아 집과 같은 느낌을 더했죠. 새로운 동네는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이루어진 미로 같았고 항상 북적거리는 노점상들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집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쓰레기 배출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부터 샤워실 벽에 곰팡이를 청소하는 것까지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일들도 한국의 일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집주인이 보낸 이메일과 수리 요청을 번역하는 일을 도와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서로서로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항상 모든 일을 혼자서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워야 했죠. 그 덕분에 프랑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제 사회생활도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가르치는 일은 고된 일이지만 우리 학교의 끈끈한 영어 선생님들은 수업이 끝난 뒤에 함께 즐기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워터링홀이라는 치킨과 맥주를 파는 술집에 자주 갔는데 그곳에는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프라이드 치킨 바구니와 시원한 하이트 맥주 소주 한 잔을 앞에 두고 북적거렸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대화가 오가며 새로운 우정이 형성되었습니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미국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원어민 교사들의 모습도 놀라웠어요. 우리는 고국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한국에서의 공통된 경험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주말에는 댄스클럽과 라이브 공연장으로 유명한 서울의 대학가인 홍대를 찾기도 했습니다. 비좁은 지하바에서는 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우리는 밤새도록 맥주를 마셨죠. 노래방은 발라드를 부르기에 완벽한 장소였죠. 긴 밤을 보내며 저는 한국 생활의 새로운 면, 즉 제가 익히 알고 있던 정숙함이 아닌 젊은 문화로 형성된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어요. 새벽 2시에 소주 폭탄주를 마시고 어설픈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한국은 활기차고 평온하며 공동체 의식이 강했습니다. 물론 언어의 장벽은 계속되는 좌절감으로 남아 있었어요. 한국어를 꾸준히 연습했지만 음식 주문이나 간판 읽기 같은 기초적인 일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간단한 일은 한국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 역시 저를 변하게 해주었습니다. 프랑스인의 예의범절과는 달리 도움을 요청해야 했죠. 한국인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는 저를 기꺼이 도와주었어요. 제 어휘력은 나날이 늘어났지만 말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국인들은 저의 어색한 말들도 이해해 주었어요. 몇 마디만 해도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큰 미소로 보답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계절이 계속 바뀌면서 제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여름에 시끄러운 노래방은 겨울이 되면 아늑한 아파트에서 조용히 저녁을 보내며 책을 읽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한국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탐험할 새로운 집처럼 느껴졌어요. 우여곡절은 모두 여행의 일부였고 저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죠. 저의 한국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을 살면서 저는 이 낯선 곳이 새로운 고향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묘하지만 확실하게 한국의 문화가 제 관점과 일상에 영향을 미쳤죠. 매 끼니 김치를 먹는 것부터 노래방에 가는 것까지 저는 한국적인 방식을 받아들였어요. 물론 음식은 제 문화 몰입의 주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파리에서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이상한 비빔밥 한 그릇이나 테이크아웃 김밥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한식의 모든 것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는 밥, 채소국, 고기 등 다양한 한식 메뉴가 제공되었어요. 길거리 가판대에서는 달콤한 팥소를 넣은 꼬불꼬불한 도넛과 물고기 모양의 만두를 판매했죠. 야시장에서는 구운 고기꼬치와 해산물과 김치로 속을 채운 음식이 지글지글 끓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훔친 것은 가정식 요리였습니다. 주말이면 한국 친구들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의 어머니는 석쇠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기름진 삼겹살 가스레인지에서 보글보글 끓는 두부찌개, 마늘에 볶은 시금치 달콤한 멸치구이 참깨, 드레싱에 버무린 냉면 파를 넣은 김치전 끝도 없이 나오는 반찬 등 놀라운 요리를 선보이시곤 했죠. 저는 모든 것을 열심히 먹어 치웠어요. 짠맛, 매운맛, 고소함, 새콤함이 한꺼번에 느껴지는 복합적인 맛이었죠. 한국인 어머니들은 제가 먹는 모습에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 외에도 저는 한국 문화의 더 깊은 측면에 빠져들었습니다. 고국의 개인주의에 비해 공동체 돌봄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 말이죠.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부터 존댓말까지 우서른에 대한 자동적인 존중 산행과 꽃축제에서 드러나는 자연에 대한 사랑. 이러한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제 관점이 바뀌었어요. 한국인들의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일부 문화적 차이는 더 힘들었습니다.
한국은 파리보다 위계 질서와 복종을 강조하죠. 감정적으로 절제된 의사소통 스타일, 직장 내 술자리 문화와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견디면서 다양한 세계관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 인내와 절제, 겸손과 같은 한국인의 미덕에서 지혜를 찾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현지 친구들은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생일, 결혼식, 새로운 직장 출산을 축하해 주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함께 애도했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집에 초대받아 송편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제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되었어요. 여가 시간에는 노래방을 즐겨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좁은 방에서 드라마틱한 발라드를 부르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K-팝 히트곡과 본 조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었죠. 내 온사인이 켜진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면 뭔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습니다. 오락과 스트레스 해소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죠. 주말에 산에 오르거나 찜질방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것과 같은 일은 저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시장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삶은 자연과 공동체에 맞춰 리듬을 타며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프랑스에는 없던 제 영혼의 무언가를 충족시켜 주었어요. 물론 해외 이주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향수병과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한 번씩 좌절의 순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저는 영원히 아웃사이더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래 머물수록 이 땅이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추운 밤 김치찌개를 먹고 운동회 때 학생들을 향해 격려의 함성을 외치고 사찰 주지스님에게 큰 절을 하는 등 이런 일상의 경험을 통해 한국 생활의 모자이크가 하나씩 맞춰져 갔어요. 이 낯선 나라가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 제 정체성이 되었죠. 고향 음식이 가끔 그리운 날에도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몇 년은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는 시기였지만 남편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인과의 결혼은 저를 한국 생활의 구조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했어요. 결혼식 전통부터 가족 확장에 이르기까지 한국 가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진 씨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그는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한 새내기 미술교사였죠. 남자들 앞에서는 늘 부끄러움을 많이 타던 저는 그의 미소에 순식간에 매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심시간에 대화를 나누며 하이킹과 요리 같은 공통 관심사를 깨닫기 시작했죠. 그의 영어 실력은 뛰어나서 언어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데이트는 흥미로운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그룹으로 만나기도 하고 혼자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블 데이트를 하기도 했죠.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데이트는 보통 카페나 영화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줍은 미소와 온화한 마음은 그 어떤 거창한 제스처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해 주었어요. 1년이 지난 후 저는 성진 씨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에게 결혼은 프랑스인인 저에게는 낯선 전통적 절차가 많았습니다. 저는 패백의식을 통해 그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 직업과 집안 배경에 대해 물어봐 주셨고, 어머니는 대추밤, 대추 등 상징적인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야 성진 씨에게 프러포즈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두 분 모두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성진 씨도 흔쾌히 제 청혼을 받아들여 주었어요. 다음으로는 약혼한 부부로서 정식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전통에 따라 저는 성진 씨 가족에게 지참금과 이불을 선물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저에게 한복 과일 비단을 선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의식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결혼에 대한 한국의 소중한 전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윤의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여 그와 함께 하고 싶었어요. 실제 결혼식에서는 2가지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산사에서 한국 전통 예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정갈한 한복을 입고 성진 씨는 정교한 원삼을 입고 눈부시게 빛났죠.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 절을 하고 차를 따르는 상징적인 합장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이 몰려와 축의금 봉투를 건네며 행운을 기원했어요.
분위기는 즐겁지만 경건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기독교 예배와 피로연을 위해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낯선 턱시도를 입고 첫 키스를 하는 의식에서 허둥지둥했습니다. 피로연은 감동적인 연설과 시끌벅적한 게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한국 음식으로 시끌벅적했죠. 우리는 두 가족이 결혼으로 합쳐지는 것을 축하하며 술을 마셨어요. 결혼 후 저는 한국이 얼마나 빨리 제 고향이 되었는지에 대해 놀랐습니다. 일산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함께 살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결혼은 저와 성진 씨의 가족도 연결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김장을 돕고 설날 전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모든 가족 모임과 생일에 참석했고 시댁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어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성진 씨와 저는 곧 아이를 낳아 우리만의 가족 전통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1년 후 성진 씨는 아들 재석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을 안았을 때 저는 사랑과 경이로움에 압도당했어요. 우리는 기저귀를 갈며 잠을 자지 못하는 일상과 교직의 균형을 맞추며 부모가 되었습니다. 재석이와 함께 동네 벚꽃길을 산책하는 소소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아들의 눈을 통해 한국을 바라보니 처음 눈을 크게 뜨던 그 시절의 마법이 되살아났습니다. 키우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도 빠져들었습니다. 재석이는 2살 때 고가의 조기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해 영어 수학 서예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교육열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성진 씨는 한국의 경쟁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모들의 압박감을 설명했습니다. 재석이가 성장하면서 저는 공부와 야외놀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책을 읽어줬어요. 프랑스의 여유로운 스타일과 한국의 엄격한 방식을 조화시켰죠.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고 한국에 대한 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아내와 어머니가 되면서 저는 영구적인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모험이나 취업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과 아들을 통해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 문화에 속하게 되었어요. 전통제사 우는 아기와 함께 한 긴 밤 가족 사진은 저에게 한국을 고향으로 기억하게 만들었죠.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저는 아내 어머니 베테랑 교사로서 제 역할에 편안하게 적응했습니다. 한국은 마치 고향처럼 익숙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파리에서 근무하던 교육청의 관리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직할 의향이 있는 프랑스 교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족과 제가 귀국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해하더군요. 처음에 제 반응은 놀라움과 회의감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난다고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집이 되어준 한국을 떠난다고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프랑스에는 아직 연로하신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 경험한 새로운 시각으로 무장한 채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성진 씨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성진 씨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모험에 대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죠. 긴 면접과 채용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용이 결정되었습니다. 파리 외곽교회로 이사를 가서 고등학교 영어 수업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15년 동안 정들었던 집을 정리하는 일은 이상했어요. 눈물을 흘리던 한국 가족과 자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뿌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첫 달은 설렘과 함께 문화적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랜 한국 생활 후 프랑스로 돌아간다는 중차대한 결정을 통해 저는 변화 적응, 정체성 지배임이라는 주제를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귀환 과정은 한국이 프랑스보다 더 제게 진정한 고향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었어요. 10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귀국하는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하지만 이 귀환은 예상치 못한 어려운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적응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속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죠. 프랑스로 다시 이주하는 과정에서 물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하고 서류를 번역해야 했죠.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 필요했습니다. 은행계좌, 의료보험, 휴대폰 요금제 등 20대 초반 이후 한 번도 처리하지 않았던 일들이 다시 닥쳐왔어요. 또 저의 녹슨 영혼은 또 다른 좌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파리 외곽에 임대할 집을 찾았습니다. 이삿날 저는 새로운 프랑스 생활을 시작할 준비를 하며 진입로에 차를 세우면서 심호흡을 했어요. 첫 몇 주는 친구 및 가족들과 다시 만나고 재석인의 새 학교를 준비하고 오래된 명소를 탐방하는 등 행복한 소용돌이가 이어졌습니다.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하고 메이플 시럽 같은 소소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여행은 금방 끝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사소한 문화적 차이가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직원의 냉담함, 동료들의 지나친 개인주의, 우리 동네의 공동체적인 마을 분위기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한국의 따뜻한 정을 경험한 후에 프랑스 사람들은 냉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였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효율성이 이제는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끔찍한 교통체증과 긴 출퇴근 시간, 이해가 되지 않는 폐점 시간과 휴일 스케줄, 끊임없는 공사와 폐쇄. 간단한 서류 작업조차도 한국의 간소화된 시스템에 비하면 복잡하고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죠. 겨울이 다가오면서 눈의 매력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자동차를 파내고 매서운 바람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고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등 한국에서는 겨울이 포근했지만 이곳에서는 겨울이 두려웠습니다. 어둡고 음산한 달이 계속되고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선선한 한국의 가을과 생명이 피어나는 봄이 그리웠습니다. 그 사이 재석이는 프랑스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14살의 재석이는 한국의 체계적인 학습 속도와 존중하는 교실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 보였습니다. 매일 불평만 늘어놓으며 집에 돌아왔어요. 제가 누렸던 한국의 어린 시절을 아이에게도 선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겨울 도윤의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을 때 쉽게 병문안을 갈 수 없었던 것은 또 다른 타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저희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자급자족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도 멀리서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프랑스의 복잡한 의료 시스템을 탐색하는 일은 끝없이 답답했어요. 한국에서는 항상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한국은 날마다 저를 더 많이 부르는 듯 했습니다. 걷기 좋은 동네, 효율적인 교통, 매콤한 음식, 활기찬 시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화한 공동체 정신과 같은 소박한 편안함이 그리웠어요. 프랑스에서의 생활은 외롭고 지독하게 개인주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2년째 되던 해에 우리는 프랑스가 더 이상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곳에서 삶을 일궈온 한국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먼 프랑스의 뿌리를 쫓는 것보다 공동체와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며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 보니 한국이 제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를 다시 떠나는 것은 씁쓸했지만 따뜻한 한국의 땅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속해 있어야 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포용하고 우리를 만들어준 사회였으니까. 프랑스의 현대적인 편리함과 한국의 소박한 미덕을 맞바꾸면서 고향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잠시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심이자 집으로 가는 나침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